캐비넛 청문회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 주에 FOMC도 있지만 빅텍 실적이 있어요. 전 1월 달에 빅테크가 실적 발표를 할 때 분명히 실적이 잘 나오고 투자 많이 한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식 다 빠졌어요. 결국 이번에도 실적 발표는 잘 나올 거고 이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싸움만 남은 겁니다. 그럼 저희 구독자분들은 하셔야 될 일이 워시 청문회 보시고 다음 주 빅테크 실적은 좋을 거라고 치고 어떻게 주가가 반응하는지만 보시면 돼요. 1월 달에는 아무리 좋아도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FOMC 있고 그리고 이제 시진핑 트럼프 대통령 회담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앞으로 한 달의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회담이 안 되면 그거는 한 번 더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란을 부신다고 했다가 휴전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 이제 이란하고 미국하고 얘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초점은 이 회담에서 마무리를 짓는다는 쪽으로 계속 베팅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당연히 주식이 여기서 10% 조정이 아무 때나 나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존 템플턴 경, 그분이 Four most dangerous words in investing 이라고 한 게 있습니다. This time is different. 이번엔 다르다라는 말이 투자할 때 가장 위험한 4가지 단어라는 거죠. 결국은 이번에는 과거랑 다르지 않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항상 뇌리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너무 좋은 회사고 제가 보기에도 실적 계속 잘 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그런 우리나라의 업종들이 이제 사이클이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사이클이 길어졌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클이 없어졌다. 그래서 리레이팅이 돼야 된다. 이런 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상희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진행자가 아닌 패널로서 네. 마음껏 뷰를 밝혀주시고 이게 더 좋죠. 전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아. 네. 아, 둘 다 좋다. 진행과 패널 둘 다 좋다. 네. 그 전에 그것도 한번 보자. 우리 한 의원님은 베컴이세요, 메시예요, 아니면 손흥민이에요? 무슨 뜻? 제가 축구는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요. 무슨 얘기신지. 베컴은 올드 제너레이션이 아시겠지만 베컴은 프리킥도 그렇고 킥이 참 좋은데 얘는 오른발잡이에요. 네. 오른발로 차는 킥하고 왼발하고 차이가 너무나. 네. 오른발이 주발인데 그리고 메시는 아시다시피 뭐 왼발 쪽이고 네. 우리 손흥민 선수는 걸리는 쪽으로 다 차잖아. 네. 제 얘기는 네. 우리 한 의원님은 오른발잡이 anytime long, 네. anytime 매수 네. 아니면은 뭐 왼발잡이 네. anytime 이거는 뭐 곧 뭐잖아 폭락이 와요 내지는 대공황급이 뭐가 와요 네. 이제 여러분들 죽었어요 이쪽이에요 아니면은 유연하게 네. 상황 따라 네.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스스로. 저는 기본적으로 낙관주의자입니다. 100년 동안 미국 주식의 흐름을 보면 올랐잖아요. 연평균 10% 이상으로 올랐고 우리나라 증시도 안 올랐다고 하지만 1000포인트가 아마 100포인트가 1980 몇 년에 아마 시작이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60배 올랐잖아요. 40년, 50년 가까이 동안에. 그것도 CAGR이 한 하이싱글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이 오르는 건데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명목으로 주식 가격을 매기잖아요. 물가를 매겨서 매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가 성장을 하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주가가 오르는 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대신에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저도 이제 2004년부터 이제 이 시장에 있었으니까 2004년? 네. 기본적으로 이제 왜 채권이나 이렇게 매크로를 보는 분들이 약간 보수적인 의견을 우리한테 주냐면 채권은 경기가 나빠져야 자산이 오르는 겁니다. 그렇죠. 금리가 빠지니까. 누구나 자기가 하고 있는 자산은 가격이 오르길 바래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약간 바이어스가 있는 겁니다. 저는 또 반대로 낙관 편향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좋게 보는 사람도 부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대신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아웃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현금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그냥 내가 아무리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2022년에 그 챗GPT가 나오기 전까지 반토막이 더 났을 거예요 아마. 근데 만약에 내가 엔비디아를 돈 빌려서 엔비디아를 샀는데 22년 초쯤에 예. 만약에 반토막이 났는데 내가 절반을 빌려서 샀다고 치죠. 기다렸으면 지금 몇 배 먹었는데 하필이면 22년 한 10월쯤에 그 돈을 꼭 써야 되는 일이 생긴 거죠. 또는 돈을 짧게 빌렸기 때문에 그때가 그 이자의 대출의 만기였는데 은행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꼭 돈을 갚으라고 한다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감안을 해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주식시장에선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뭐 그 말씀은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되고 주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가격이 형성되는 걸 다 한번 해보죠. 뭐 아파트 가격, 짜장면 가격, 네. 버스 요금 뭐 할 것 없이 다 걔들은 그것도 없어. 중간에 주식처럼 한 번씩 조정도 없어. 걔들은 무조건 우상향 계단식. 네, 그럴 수 있죠. 예. 결국은 그만큼 세월이 갈수록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돈이 풀리고 네. 통화량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명목 가격이라는 것은 오를 수밖에 없고. 네. 오케이. 오른발제비는 오른발제비인데 한 의원님이 그나마 이렇게 뭐랄까 인기가 있는 거는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해. 발등으로만 차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인사이드로 어떨 때는 아웃사이드로 어떨 때는 오버헤드도 오른발이지만 늘 왜냐하면은 그 한 번만 들으면 끝나는 사람 많거든. 네. 늘 똑같은 얘기하면서 네.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똑같은 이야기로 논리로 주식 사면 된다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뭐 배터리 아저씨 같은 양반들 그냥 아무거나 하나만 들으면 되는데 참 우리 그거 한 2년 가까운 세월을 똑같은 얘기를 여기 가서 듣고 저기 가서 듣고 하다가 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해주실라 하네. 뭐 전쟁 얘기는 우리 뭐 월요일날 가서 결과 보면 되는 거고 네.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될 것도 해봐야 그리고 그동안 우리 너무 많이 했고 지겹고 네. 지금 파월 의장이 5월 20일인가요? 제가 알고 15일인가 뭐 5월 15일인가 그 무렵이야.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 네. 그리고 지금 케빈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지도 꽤 됐잖아요. 네. 지금 인준 청문회 일정 잡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원래는 계속 네. 일정이 언론에 나왔었는데 제가 어젠가 확인을 해보니까 드디어 뉴욕, 그러니까 미국의 상원에 은행위원회라는 곳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거기 올라왔더라고요. 하겠다고. 21일에. 어허. 이거는 맞는 걸 거잖아요. 21일 해봐야 다음 주 화요일, 화요일이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밤쯤 되겠죠. 그럼 이건 진짜 하는 거거든요. 물론 또 모르죠. 올려놨다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네. 지금까지는 뉴스만 나오던 게 예. 이번엔 실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걸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어. 거의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음. 그러면 원래는 누구나 기대했던 게 3월 한 초쯤에 당연히 인준청문회를 할 거고 글쎄. 그럴 거기 때문에 3월 19일에 FOMC나 요번 4월 말에 FOMC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새로운 연준의장이 청문회를 해서 자기의 방향을 얘기하고 나면 파월이 3월 달, 4월 달에 무슨 말을 하든지 그래 너는 떠들어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청문회를 못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언제부터 주식이 빠졌냐면 전쟁 때 빠진 것도 있지만 다시 한번 무섭게 빠진 건 언제냐면 3월 19일에 FOMC를 하고 무섭게 빠졌습니다. 왜 그랬죠 그때요? 파월이 약간 매파적으로 말했거든요. 전쟁이 나서 중간에 전쟁도 전쟁이지만 중간에 한번 빠졌던 그때. 네,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5,050을 갔던 게 3월 말이거든요. 그게 FOMC 끝나고 미국도 그때 6,300 갔었고 이렇게 갔었을 때가 파월이랑 나머지 연준 사람들이 뭔가 좀 매파적인 느낌을 강하게 줬기 때문에 금리도 다시 4.4가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원래는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을 FOMC였는데 어. 아무 워시에 대한 게 안 나오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됐던 거예요. 참 전 미국 애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워시가 된 지 2달이 됐거든요. 네. 소장님 워시가 인터뷰한 거 하나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내 말이. 미국 애들은 정말 철저해요. 청문회 전에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철저한 원칙이니까 그래서 그런 절대 말을 하지 않아요. 미국은 그래. 실적 발표 전에도 청문회 전에는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네, 실적 발표 전에도 미국은 2, 3주 동안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들이. 그게 물론 법인지 뭔지 저도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진짜 아무 말도 안 하죠. 지금 저는 못 봤거든요. 전 열심히 찾아보는데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음. 그다음 그래도 파월이 아무리 갈참이어도 연준 의장이잖아요. 예. 그 사람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번 FOMC는 청문회 다음에 벌어지기 때문에 워시가 청문회에서 어떤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다음 이 FOMC는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 FOMC가 6월 달인데 이번 4월 말 4월 말 거는 청문회 다음이니까 물론 파월이 의장이긴 하지만 예. 이번에 만약에 워시가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드럽게 말을 해주게 되면 4월 달 FOMC의 영향은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실제 이제 연준의 FOMC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워시가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6월 달은 3, 6, 9, 12 중에 한 번이기 때문에 6월 달에는 점도표도 나오고 맞아요.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워시 방향이 확실히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FOMC나 이 연준 쪽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지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조금은 높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제 다음 주에 청문회랑 그 다음 주에 FOMC까지를 보는 게 지금은 맞는 그림인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원하는 거는 금리 내리라는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워시 지금 가만 일단 청문회부터 여전히 그 톰 틸리슨가 그 네. 계속 반대했던 분. 지금 13대 10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공화당 13, 네. 그 민주당. 민주당 12. 네. 그리고 이 톰 틸리스 의원이 난 반대요. 저 왜 파월을 갖다가 저 뭐 법무부에서 조사를 하네 마네 그러면 이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의원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청문회도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계속 청문회도 반대하고 그랬었거든요. 어. 근데 청문회가 됐다라는 거는 제가 뭐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뭔가는 좀 누그러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이 청문회를 하는 의원들도 결국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명백히 정치인이죠. 예. 정치는 결국은 당파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이란 건 어차피 자신들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결사체이기 때문에 그 이념을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그분이 공화당 소속이면 그런 정도의 약간 삐꾸를 놓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결국은 공화당의 당론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청문회까지 하고 나서 만약에 처음에는 안 된다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삐댈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통과되는 방향으로 저는 가지 않을까라고 그냥 아주 이건 그냥 예측에 정말 불과하니까 논리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청문회에서 아까 금리 인하 얘기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3.75%고요. 예. 우리가 2.5, 우리가 2.5고 10년물 미국 금리가 4.3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그래요. 합니다. 4.3. 그럼 차이가 지금 55 베이시스 포인트인데요. 어쨌든 미국의 금리가 5.5에서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사실 작년 한 10월, 11월까지만 해도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고 우리가 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랬죠. 누구나 그랬었습니다. 뭐 금년에 못해도 2번은 한다 그랬지. 못해 2번, 뭐 많이 본 사람은 4번, 네 번, 뭐. 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살아있잖아요. 네. 그럼 역사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경제 모멘텀이 올해보다 내년이 나쁘다는 거고 글쎄. 그래서 연준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연준이 주장하는 걔네들이 낸 걸 보면 내년이 올해보다 성장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살아있을 때는 10년물 금리가 보통 기준금리에 붙거나 그보다 밑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걸 세게 보는 그리고 가장 경기가 나쁠 때는 기준금리가 많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기준금리보다 마이너스 100bp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10년물이에요. 네. 제일 많이 가면 200bp도 간 적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몇십 년을 보면. 근데 지금은 55bp가 위에 있다는 얘기는 위다. 일단 금리나 사이클이 되고 안 되고를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미국은 워낙 유동성이 좋은 채권 시장이니까 텀 프리미엄이 작거든요. 이만큼이 있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 한 번 정도를 이미 가격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채권 가격을.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이번에 케빈 허시가 청문회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네. 뭐 전쟁 나고 어쩌고 됐는데 예. 내가 보기에는 아직 미국의 경기가 완벽히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도만 하더라도 저는 아주 호재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인하에 대한 얘기까지는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못하겠지만 최소한 금리 인상 가능성만 딱 차단해 주더라도 저는 시장이 되게 긍정적으로 볼 것 같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신고가를 낸 것도 전쟁 이슈도 있지만 저는 저번에 소장님하고 나와서 저희가 전쟁 얘기만 했었거든요. 예. 그때 정점 이후로 저는 계속 정점에서 내려오는 거로 보고 오히려 워시의 이거가 더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거라서 만약에 워시가 제가 기대하는 것 같이 얘기를 안 하면 그럼 또 다시 주식이 일시적으로 흔들리겠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가 탄력을 받으려면은 첫째 물가 상승률이 낮아져야 되고 네. 자꾸 물가가 떨어진다고들 해서 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작년에 100원 하던 게 99원이 돼야 물가가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100원 하던 놈이 110원 갔으면 10%가 물가가 올랐는데 네. 110원 하던 놈이 115원 가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그렇죠. 떨어지는 거지. 정확하십니다. 예.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걸 가지고 디스인플레이션을 갖고 물가 떨어진다고 해버리니까.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떨어지는 듯 하다가 전쟁통에 조금 올랐잖아요. 네. 여전히 이번에 기름값이 하도 올라서 유가 때문에 다들 CPI도 PPI도 3월 달에는 많이 올랐을 거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낮았지만 네. 높고 그러니 그 부분에서 일단 금리 인하 명분이 하나 삐꾸가 나. 아까 네. 전문 용어 쓰셨어. 네. 그 다음에 아니면은 경기가 아주 안 좋아야 돼. 네. 근데 요즘 미국 지표 보면 지금 괜찮잖아요. 그렇죠. 제조업 지표도 그렇고 무슨 뭐 소비자 신뢰 지수도 그렇고 이런데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고 없고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뭐 모든 자산 가격은 예. 기대 대비 뭔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기대 대비. 지금 기대가 제가 보기엔 10년물하고 이 기준금리의 격차를 보게 되면 10년물 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한 번 이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1회 내지는 뭐 1.5회를 반영하고 있어서 금리 인상만 안 한다고 해도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3.75잖아요. 예. 물가가 이번에 엄청나게 유가 때문에 떴는데도 3.4인가 그렇습니다. 아직도 실질금리가 플러스예요. 실질금리가 플러스죠. 기준금리 기준으로 보면. 기준금리 빼기 물가 하면 이게 실질금리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치니까. 물론 10년물은 또 다른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길 수 있어요. 현재 물가가 일시적으로 튄 거고 다시 유가가 정상화가 되면 다시 물가는 2%대로 떨어진다. 그럼 현재 기준금리는 물가에 비해서 100bp 이상 높기 때문에 아주 제약적이다. 그런데 경제성장률은 3월 달에 연준에서 준 그러니까 연준 추정치를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더 정확할 수가 없으니까.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2.4%고 내년은 2.3이에요. 이게 원래는 이게 3월 달에 나왔던 네, SEP에. SEP에 사실 작년 12월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2.3, 1.7이었거든요. 이렇게 격차가 컸다가 생각보다 투자가 많이 되고 경기가 좋아지니까 올해는 조금 올리고 내년은 지금 많이 올린 상태잖아요. 6월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지는 걸로 잡혀 있잖아요. 그럼 논리도 되죠. 금리는 실질 금리가 아직 플러스고 경제 성장률도 내년에 올해보다 떨어지면 금리 한 번 정도 인하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논리가 가능하죠. 뭐 내리려는데 뭐 논리가 없겠습니까? 거기서 네, 논리가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증시를 비롯한 자산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져 하면은 가격 뜨고 그렇죠. 그 반대의 경우는 반대. 여전히 그 메커니즘은 살아 있는 거죠. 지금은 저는 옛날에 그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제가 2004년에 처음에 동원주권 입사했을 때 봤던 책 2권 중에 한 권이 코스톨란이 이름이 앙드레구나. 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라는 책이랑 우라가미 구니오 씨가 쓴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 이 2권을 제가 맨 처음에 봤거든요. 근데 그 앙드레 코스톨란이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자산 가격의 시세는 유동성 플러스 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공식을 지금도 항상 머리에 넣어놓고 있는데 인정. 예, 결국 심리는 일단 전쟁이라는 게 좌우하니까 빼고 유동성이라는 측면이 너무 중요한데 네. 지금은 어쨌든 유동성이 아주 많을 거라는 기대가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전쟁 나서 금리도 못 내려 연준이 뭐 워시가 와가지고 뭐 QE를 해줄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렇잖아요. 기대가 중요한데 현재 10년물 금리를 보면 유동성이 앞으로 늘지 못할 거라는 쪽에 사람들이 베팅이 돼 있는 거죠. 유동성이 늘어난다고 하면 10년물 4.3%짜리 미국채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저거 막 사자고 덤비겠지. 채권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미국채 사자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유동성에서 저 4.3%짜리가 나의 리턴에 충분한가를 고민하니까 다른 걸 막 찾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유동성을 늘릴 수 있다 내지는 또는 유동성을 내가 더 이상 줄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해석을 이번 청문회에서 기대하거나 아니 이번 청문회에서는 뭐 소소하게 지나가더라도 6월달 FOMC에서 SEP나 뭐 점도표나 이런 거나 거기서의 진짜 코멘트를 통해서 중간선거 전까지 나는 트럼프랑 같은 편이에요라는 말을 그렇게 하진 않겠구나. 같은 편이라는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면 예를 들어 2022년 이때 바이든하고 사실은 파월은 완전 한 몸이었거든요. 그때 23년 그러니까 선거하기 전 23년 이때 24년 이때 사실 미국의 금리를 낮춰야 될 필요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파월이 많이 맞추고 그랬었거든요. 맞아. 주식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모습을 만약에 이번 워시에서 보면 사람들은 이제 명백히 알겠죠. 아, 이 사람도 결국은 트럼프와 베센트랑 한 편이구나. 저는 그게 지금 4월 청문회랑 6월 FOMC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은근히 지금 그게 이슈가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서까지 그렇게 적을 만들어야 되나 싶은데 특히 파월을 연방 검사들이 조사를 하게 하고 또 최근 들어서는 또 교황하고 또 이렇게 막 설전이 계속 이어지고 이게 농도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 자기 지지자 말고 반대파 쪽에서는 딱 이거 씹기 딱 좋은 거거든. 그렇죠. 아, 저 인간은 이렇게 하기가 딱 좋은. 그렇죠. 그 이제 뭐 교황 쪽은 그렇다 치고 파월을 갖다가 굳이 그렇게 법적으로 하자면 아니 그거는 있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상식 내지는 그 관례 의장 하다가 옐런도 그랬고 의장 하다가 의장을 그만뒀으면 내가 연준 이사로서 임기는 아직 좀 남아서 나는 이사 계속 할 거야. 좀 모양새가 그렇죠. 빠지지. 네. 그러니까 보통 내려주고.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뭐 옐런 같은 사람이 버냉키 같은 사람이 집에 가서 그냥 뭐 재활용이나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나 치우겠어. 그 양반들은 바로 모셔갈 때가 많잖아. 그럼요. 그런데 파월은 또 약간 그러잖아. 나 다 하고 싶은데 네, 그렇게 혹시 또 뭐 이 청문회 좀 빠그러지면은 맞아요. 내가 계속 액팅 헤드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 이것도 조금 미묘하긴 미묘해요. 그래서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는 진짜 모르겠고요. 그거는 본인이 어떤 뭐 전략적인 판단이 있다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여기서 논할 바는 아니고 파월이 액팅 헤드를 할 거기 때문에 4월 FOMC뿐이 아니라 6월 FOMC까지 그러니까 다음 점도표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점점 중간선거 가까워지니까. 그럼 그 다음 점도표는 9월 달이거든요. 이건 중간선거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건데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쪽 자리에서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트럼프가 3년이면 하면 어떡하냐고 되게 많이 3년임 도전하면 어떡하냐고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예. 제가 그때 항상 뭐라고 하냐면 너무 미국을 구멍가게로 본다 우리가.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다. 뭐 그래도 그 나라가 이렇게 세계 최강국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 규칙이 없는 일을 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 예를 들면 케빈 허시 인터뷰 안 하는 것만 봐도 저는 알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상식적인 선에서 이게 마무리된다라고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인 원칙이라고 저는 보죠. 그래요. 야, 우리 한 의원님이 뭐 미국이 됐건 어디가 됐건 상식이 작동하는 세상으로 보시는구나.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믿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나가진 않는다. 선진국들에서는 그렇게 믿는 편입니다. 저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자. 금리를 아니
금리를 내리는 상황이 왔을 때 별일 없을 때 금리를 내려주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심화된다든지 아니면 어디선가 뭐가 빵 터지면서 금리를 내리는 경우는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금리 내린다고 주가가 오르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주가가 막 같이 빠지면서 금리 내린 적이 많잖아요. 네, 옛날에. 네. 그러니까 금리를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금리를 내릴 때 보통 주가가 안 됐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었기 때문에 이제 틀렸던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금리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진 거냐, 아니면 경제가 많이 나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 거냐.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급하게 내릴 때는 그게 맞아요. 그냥 금리를 급하게 내렸다는 건 이미 뭐가 잘못된 거기 뭐가 때문에 잘못된 거야. 예, 빠그라진 거예요. 리만도 등등등이 있습니다. 뭐 IT 버블 때도 그렇고 그런데 예를 들어 95년부터 2000년까지 IT 버블이 막 올라가던 시기에는 금리를 앨런 그린스펀이 올렸다 내렸다 해요. 근데 금리가 막 5% 이렇게 높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얘기는 시장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주냐면 연준이 시장의 자산 가격이 빠그러지지 않게 컨트롤하는구나. 앨런 그린스펀이 그때 얻은 별명이 마에스트로입니다. 그랬죠. 지휘자 같다고. 가격이 내릴 것 같으면 금리 좀 내려주고 또 너무 과열이 뭐 이런 거를 하다가 결국 98년에 그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금융위기, 러시아 모라토리움, 그리고 예. LTCM 파산 때 이때는 정말 금리를 내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리는 바람에 99년 나스닥이 2배가 올라버리거든요. 완전 끝장나는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절해주면 시장은 일단 모르겠고 우리가 아무리 사고를 쳐도 연준이 우리 막아줄 거야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중간 선거가 트럼프한테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이번에 이란과 관련된 그 뭐라 그러죠? 결의안 같은 게 한두 표 차이로 공화당이 이겼어요. 이번 상하원 둘 다. 근데 상원이야. 지금 공화당이 6석인가 꽤 많이 많아요. 그 상원은 3분의 1만 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만 선거를 하는데 6표석이 뒤집어질 정도면은 공화당은 끝난 거죠. 뭐. 그러니까 상원이 뒤집어진 걸 일단 배제하고 하원은 전부 다 선거를 하기 때문에 몇 석 차이 안 나는 건 진짜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그 이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상하원이 결의안을 냈는데 하원은 야 당장 군대 빼 이러고 상원 안 빼고 이러면 될 것도 안 되고 나머지 좀 힘들어지니까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 중간 선거가 중요하다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중간 선거가 중요한 사람이 자기의 필요한 이 재무장관 뭐 이렇게 해놓고 이 사람들이 자기랑 엇나가게 하는 사람으로 뽑았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워시도 1970년생이고 70년생. 70년생이고요. 유대 와이프가 에스텔로더 가문에 에스텔로더가 워낙 유명한 유대인 가문이니까 그렇죠. 거기 딸이 손녀고 딸이고 이 워시도 아버지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유대계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린스펀, 버냉키, 옐런 여기까지 다 유대인이고 그렇죠. 파월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 유대인 아닌 사람 뽑았더니 말 안 듣는구나. 역시 우리는 핵심 이너서클을 뽑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 베생트랑도 2년이 있으니까 이 사람도 이제 70년생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57인데 저 같은 이런 경제나 증권하는 사람한테는 나이가 많은 거지만 정치인을 하겠다고 하면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뭐 그렇죠. 네, 2006년에 처음으로 연준 이사가 될 때도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 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공화당 사람이잖아요, 미국에서. 네. 그러면 정치할 때 공화당에서 표를 얻어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5월에 되자마자 시켜준 사람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건 상상하기 어렵죠. 이럴 수는 있어요. 11월에 중간선거에서 확실하게 트럼프가 진다. 이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또 안면 몰수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다른 방향을 가야 내가 또 성공할 수 있어요. 뭐 원래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중간 선거 전까지 이 사람이 안면 몰수한다는 걸 기대하는 건 조금 좀 너무한다라고 저는 보죠. 그 바닥에는 의리 이런 게 없나 보네. 아니 저보다도 오래 보셨으니까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신지 저한테 예 하나만 들어주세요. 예. 아 그렇구나. 참. 그래요. 맞아. 아유. 그런데 저의 그거 3월달에 그 전쟁통에 네. 전쟁통에 그렇게 증시가 빠졌는데 전쟁이 아니었어도 통상적으로 시장이 있기 마련인 조정이란 것이
미국의 이란 이제 치면서부터 2월 28일 날 그랬으니까 3월부터 쭉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3월 30일 날 정확하게 저점 찍고 4월 날 돌았고 거기다 4월 8일 날 특히 뭐 다리 부술 거야 발전소 부술 거야 했던 거 없던 일로 하고 2주간 휴전하니까 그냥 팡 해 갭인데 저는 오늘 그 최근 들어 느낀 게 3월 달에 이렇게 무슨 뭐 라운딩 탑이니 어쩌니 패턴이 라운딩 탑이니 어쩌니 하면서 줄줄줄 밀리는 게 뭐가 전쟁 났어요. 큰일 났어요. 어디가 부도가 났어요. 무슨 뭐 이래가지고 시장이 툭 부러지는 모습이 아니고 네. 이거는 보니까 언놈이 미는 거야. 응? 우리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3월 말까지 그러다가 이제 4월 들어서는 아닌가 하다가 4월 8일부터는 2주간 휴정 내리고 뭔가 이게 그때부터 올라가는 게 보면은 네. 이거는 또 주식 좋을 것 같아. 지표 괜찮은데 금리 인하도 가능성이 살아나는 거 아니야 해서 한번 사볼까가 아니고 네. 야 씨 빨리 닫아. 네. 숏 닫아. 네. 이거요. 네. 그래 보니까 3월은 그 난리통에도 그 정도밖에 안 빠졌고 4월에 휴전 소리에 휴전과 종전은 다른데 종전도 아닌 휴전이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는 와중에 그 소리만 듣고도 전쟁 이전을 해보겠단 말이에요. 미국은 적어도 대만하고 일본까지도 우리는 아직 조금 못 미쳤지만 이 와중에 그러면은 워시가 그런 식으로 한 의원님 생각하는 대로 뭐 트럼프하고 합을 맞추고 전쟁도 더 악화되지 않고 이러면 4월 남은 하반을 반 5, 6, 7, 8, 9, 10 거의 그러면 반반이니까 8개월 갔다가 앞으로 조정 없이 계속 간다고? 조정 없이 일단 가장 단기적으로 조정이 저는 일단 S&P 500은 3분기 고점이 나올 거라는 얘기를 작년 11월부터 하고 있고요. 3분기에 고점 나오면은 11월은 4분기인데. 그러니까 한 9월 왜냐하면 이제 중간 선거 전에는 선거 때문에 이제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제 4월 아직도 4개월 남았거든요. 저는 3분기에 S&P 500의 고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7,700에서 8,000 사이로 그렇게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아주 단기적으로 이제 그럼 우리는 남아 있는 그 사이에 우리는 얼마 가는 거야? 우리는 제가 하지 않으니까 제가 하지 않고 저희 국내 담당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리포트 쓴 거 보니까 우리도 뭐 6천 전고점 돌파할 수 있다라고 최근에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좋겠죠. 우리나라 시장도 좋겠죠. 근데 기본적인 건 지금 가장 중요한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건 14, 15일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의 회담이 될 겁니다. 원래 3월 19일에 FOMC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말에 있어야 됐었던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의 회담이 연기가 되면서 주식이 이렇게 무너진 거거든요. 결국은 제가 이란 입장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란이면 사실 일방적으로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 전쟁의 피해도 미국은 별로 없습니다. 이란이 일방적인 피해를 봤잖아요. 피해로만 누가 잘못했는지 나중에 따져볼게요. 피해로만 보면 그러면 피해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누군가 나를 공격한 사람이 공격하지 않는다는 다른 사람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끝낼 때 유엔군하고 소련, 중국하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서로 안 하고 옛날에 독일을 쪼갤 때도 소련하고 세 나라가 해서 베를린 쪽이 이렇게 한 거잖아요. 중국 정도 되는 형님이 와서 이란 입장에서 이거를 조정해 주는 정도의 약속이 있어야지 믿고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저는 그래서 이 회담이 딜레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딜레이를 한 거잖아요. 그럼 뭔가 이 사이에서 막 일이 있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이 만나서 뭔가를 세레모니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고요. 불 케이스고 베어 케이스는 뭐 잘 안 돼. 뭐가 안 돼? 그래서 또 이 회담이 딜레이 돼. 이러면 이제 한 번 또 주식은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네. 근데 지금이 이제 오늘이 4월 17일이니까 한 달 남았잖아요. 회담까지. 옛날에 한지영 의원이 제가 진행할 때 나와가지고 얘기한 게 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2주면 초장기라는 저희가 김기수 대표랑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한 달이면 뭐 영원이고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런 거 농담 삼아 한 얘기죠. 그 진실은 아니지만. 김기수 대표 표현으로는 영겁의 시간이지. 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한 달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고
대신 그 한 달 동안 리스크가 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걸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한 의원님? 나스닥은 이제 살짝 전고점을 올라섰어요. 응? 근데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 전부 다 M7이지만 얘들은 하나같이 전고점을 못 올랐었어요. 네. 그러면 다른 섹터 다른 조금 이렇게 처져 있던 애들이 올라왔다는 건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러면? 나스닥에서 제일 좋은 거 반도체가 반도체 많이 올랐습니다. 반도체가 M7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거의 전고점 가까이 오긴 했고요. 가까이는 왔죠. 나머지 반도체도 뭐 무슨 뭐 반도체 장비준이 뭐 인텔도 신고가고 뭐 AMD 이런 거 다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 그래서 올해 어, 미국에서 가장 그래도 아직도 수익률이 제일 좋은 게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제일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은근히 바이오주도 올해 미국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이 올해 바이오? 나스닥이 3%가밖에 아직 못 올랐거든요. 4%. 바이오는 두 자릿수 넘게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어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스닥이 그저께 신고가를 갔고 어제 한번 더 올랐죠. 오늘은 어떻게 될지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우리 소장님이 너무 정확하게 좋은 질문을 주신 게 그렇기 때문에 캐비너시 청문회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 주에 FOMC도 있지만 빅텍 실적이 있어요. 빅테크. 1월에 제가 1월 달에 월보 쓰고 제일 많이 틀렸던 게 전 1월 달에 빅테크가 실적 발표를 할 때 분명히 실적이 잘 나오고 투자 많이 한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1월 달에는 한다는 게 작년 4분기 실적. 그렇죠. 1월 말에 얘기하면서 우리 실적도 좋고 올해 돈도 잘 벌 거고 우리 투자도 많이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했고 실제 얘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주식 다 빠졌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준 거죠. 아, 쟤네 거짓말하네. 이렇게 되면서 1월 말 실적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가의 고점이 2월 말이잖아요. 미국의 나스닥 고점이 1월 말입니다. 그리고 나스닥의 고점일 때 메모리가 올랐냐? 아니요. 나스닥 고점 때부터 메모리가 미국은 빠지고 있었어요. 이미 1월 말부터. 근데 우리나라는 2월 달에 수급 이슈가 붙으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엄청 올랐었죠. 그리고 그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논리가 뭐냐면 드디어 우리나라 주식 리레이팅 되는구나. 아, 예.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예. 약간 좀 과도해 갔던 거고. 이번도 빅테크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이 좋을 거예요. 미국은 실적이 나쁘면 미리 얘기해 줍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을 아직도 기억나는데 애플이 실적 발표하기 그러니까 2018년 4분기에 미중 무역 분쟁이 있어서 뭐 안 팔렸나 봐요, 중국에. 그래서 2019년 첫날이 되자마자 무슨 자료가 나옵니다, 애플에서. 미안한데 작년 4분기 실적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많이 낮을 거야. 그래서 우리 실적이 얼마쯤 될 거니까 니네 미리 준비해. 라고 해서 그날 애플이 왕창 빠져요. 물론 그게 주식의 바닥이었지만 그러니까 미국 애들의 특징이 그런 일, 큰 회사들의 특징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미리 얘기해 줍니다. 지금 4월 17일인데 그런 얘기한 빅테크가 없죠. 그렇죠. 두 번째, 지난주인가 아마존에서 이제 우리나라 주주 서한이 나옵니다. 주주 서한이 나와서 뭐 옛날 아마존 시작할 때 얘기를 막 해요. 우리가 투자를 뭐 많이 했고 그때도 결국 많이 했는데 지금 봐라 우리가 맞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AI 투자하는 거 2천억 불 하는데 이것도 그때처럼 생각해 달라. 현금 흐름 이런 게 좀 악화되더라도 이거는 once in a lifetime 기회이기 때문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고 2주 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갑자기 미안해 내가 잘못 말했어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은 극히 적죠. 그럼 결국 이번에도 실적 발표는 잘 나올 거고 이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싸움만 남은 겁니다. 그럼 저희 구독자분들은 하셔야 될 일이 워시 청문회 보시고 다음 주 빅테크 실적은 좋을 거라고 치고 어떻게 주가가 반응하는지만 보시면 돼요. 1월 달에는 아무리 좋아도 다 빠졌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거의 뭐 조금 올랐다가도 빠지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3월 4일에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하고요. 3월 10일인가 11일에 오라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얘네들 실적도 그냥 좋은 거였어요. 뭐 갑자기 얘네만 아주 좋은 게 아니었는데 얘네는 실적 발표하고 올랐습니다. 이게 과연 투자자들이 이제 빅테크가 하는 말을 믿어주기 시작한 건지 아니면 그냥 옳은 건지를 이제 이번 실적 발표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FOMC 있고 그리고 이제 시진핑 트럼프 대통령 회담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앞으로 한 달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자 우리는 우리 종가로는 한 6,300, 장중 고점으로 6,347. 이게 가려면 하루 걸음인데
하루 걸음이죠. 하루 걸음인데 그러려면 이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 도대체 뭐 다들 선행 PER로 한다는데 네. 우리 지수가 선행 PER이 뭐 방송마다 다르고 리포트마다 달라요. 이건 뭐 어느 정도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저희 하우스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뭐 7배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제 400몇십 조란 말이에요. 내년께. 닉스도 그거보다 하이닉스도 그거보다 그렇게 적지 않더라고요. 그럼 두 개 합치면 예를 들어 뭐 한 800조라고 그냥 치고 그러면 뭐 얘네들은 다 순현금이니까 비영업 손익은 없다고 제가 그냥 칠게요. 거기에 세금 유효 세금이 한 10몇 % 될 겁니다. 우리나라 얘는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15% 때리면 한 650조 순이익이 난단 말이에요. 글쎄, 그쵸? 두 회사만. 네.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이 아마 5,000조가 좀 넘나? 그럴 겁니다. 5,000조 좀 넘. 뭐 하여튼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두 회사로 피해 벌써 8배예요. 9배. 두 회사만으로. 나머지 수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돈 버는 여기 제가 지금 현대차도 뺐죠, 은행도 뺐죠, 다 글쎄. 뺐잖아요. 그러니까 P가 낮다라는 거는 지금 애널리스트 추정치로는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추정치가 너무너무 세다라는 게 애널리스트가 추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PER이 낮다는 말은 약간 해가 동쪽에서 뜬다랑 비슷한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지 PER이 낮아서 주식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저는 미국의 경제를 내년까지 전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의 사이클을 중간선거 전까지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좋으면 한국도 좋은 거죠. 그건 당연한 건데 이거를 PER이 낮고 그 다음에 뭐 리레이팅이 되고 이런 거로는 보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 제가 또 하나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존 템플턴이라는 투자회사 그거 만든 분이잖아요. 그분이 Four most dangerous words in investing이라고 한 게 있습니다. This time is different. 이번엔 다르다라는 말이 투자할 때 가장 위험한 네 가지 단어라는 거죠. 분명히 달라진 게 있지만 결국 역사를 찾아보면 항상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러우 전쟁 때든 뭐든 다 과거 일을 갖고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하는 게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번에는 과거랑 다르지 않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항상 뇌리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너무 좋은 회사고 제가 보기에도 실적 계속 잘 날 것 같아요. 저는 AI를 워낙 길게 보면서 제가 작년에 김민주 대표랑 얘기했을 때도 그런 얘기 했었으니까 8월쯤에. 근데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그런 우리나라의 업종들이 이제 사이클이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사이클이 길어졌을 수는 있어요. 옛날처럼 반도체가 1년 만에 끝나고 이러진 않고 3년, 4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먼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클이 없어졌다. 그래서 리레이팅이 돼야 된다. 이런 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리레이팅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PBR로는 추정치가 올라서 주식 올랐다고 생각하면 다시 또 깨끗한 거예요. 리레이팅이 된 게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보는 게 저는 더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는 진짜 조심하자. 제가 그 2월 달에 썼던 리포트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2월 달에 많이 오르고 삼성전자랑 닉스가 대신 미국은 2월에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미국이 별로 안 좋아도 우리나라 메모리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이 오를 거다라는 논리가 2월 달에 참 극세했었거든요. 밸류에이션 올라갈 때.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메모리를 사주는 미국 회사도 계속 좋아야 우리 메모리를 비싸게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항상 머리에 넣고 계셔라.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전방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계속 투자를 하는지, 얘네가 계속 돈을 버는지, 그걸 사람들이 믿어주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이클도 가는 거고 저는 미국의 사이클이 기본적으로 내년 GDP 성장률이 올해보다 높아질 거로 저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내년까지는 간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럼 주식은 올해까지는 중간선거 전까지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왜냐면 미리 반영한다고 해도 내년까지 좋으면 올해 말까지는 좋은 거니까. 네. 그런데 이제 막 반도체는 여기 20만 원 위에서 전자, 100만 원 위에서 닉스 이걸 갖다가 내가 여기서 또 불쏘시개로 들어가기는 싫다 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있는데 네. 그런데 시장에서 소외는 되기 싫고 네.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전쟁통에도 5천 원 튼튼하게 지켜지는 거 봤고
반도체 말고는 뭐 택한다면은 반도체 말고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월보에서 계속 주장했던 섹터가 있어요. 반도체, 바이오, 우주 이렇게 세 개를 계속 주장했었거든요. 반바우. 그렇게 됐었고 요번에 제가 저희 월보가 이제 발간이 됐습니다. 게시가 됐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번엔 그래서 저희가 아주 단기적으로는 좀 바꾸긴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 이게 여전히 좋다라고 보는 게 반도체는 일단 사이클이지만 사이클이 길잖아요. 그럼 그 사이클을 즐겨야 되는 겁니다. IT 버블 때도 마지막에 오르는 사이클이 제일 무서웠어요. 99년에 나스닥이 2배 아마 이상 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클을 우리가 놓쳐야 되는 거냐. 워렌 버핏이 현금 비중 늘린 지가 2, 3년 됐거든요. 근데 그분은 재산이 뭐 몇백 조고 이러니까 뭐 현금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빠질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데 저희가 그 마지막 1년의 랠리를 놓친다는 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반도체는 당연히 가져가시는 게 맞는 거고 바이오는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오 올해 좋았잖아요. 제가 재작년인가 리포트 쓸 때 해보니까 미국의 작은 바이오를 모아놓은 인덱스가 있습니다. 예. 그거랑 우리나라 코스닥 150 바이오 인덱스를 그려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물론 시차는 있습니다, 항상. 이번에 우리나라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른 이슈가 있었잖아요. 약간.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뭐냐? 미국이 지금 오른 게 이상하다. 얘가 빠지든지 아니면 한국이 따라가든지. 결국 이걸 결정하는 건 금리 정책이 될 텐데 저는 워시가 어느 정도는 비둘기적으로 바뀔 거 금리 인하가 될지 모르겠지만 인상은 안 한다는 얘기를 해줄 거로 기대하기 때문에 바이오를 계속 가져갔던 거고 우주는 스페이스X라는 회사의 상장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LG 엔솔이 22년 상반기인가 언제 상장을 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 근데 2차 전지 랠리가 1년 갔어요. 그리고 예. 원래 그런 겁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섹터의 대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걸맞는 밸류 체인을 찾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스페이스X가 대장이잖아요. 압도적인. 걔가 상장되는 순간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는 이유를 막 찾으면서 우주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세 개를 가져갔었죠, 저는.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저희 연간 전망에 있었던 건 거기에 전력이 들어갔었고요. 요렇게였습니다, 저희는. 네. 근데 이제 우주는 우리나라인지 미국인지 그건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제가 로봇도 썼었거든요, 자료를 그 전주에 우주도 썼었고 로봇은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중국이 진짜로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로봇이. 살벌하게 잘하는 게 많습니다. 부품부터 모든 밸류체인이. 저희 지지난주에서 리포트에 그게 내용이 다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찾으신다면 밸류체인을 둘 다 사실 말도 안 되게 비싸잖아요. 뭐 어차피 이익은 없고 다 꿀으로 먹고 사는 주식이니까 거기서 골라야 되면 저희는 우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리포트를 다 써가지고. 로봇보다는. 네. 둘 다 어차피 비싼데 비싸요. 아시잖아요. 어차피 비싸잖아요. 근데 로봇은 중국이라고 하는 너무 명확한 1등 국가가 있는데 우주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는 거의 상장 확정이고 네. 엔트로픽은 엔트로픽보다 지금 오픈 AI가 더 빠르다는 얘기가 오픈 AI가 조금 더 빠른데 오픈 AI하고 엔트로픽 야들 그러면 스페이스X까지 금년에 다 해치우겠대요 분위기가? 일단은 스페이스X는 벌써 6월 얘기 나온 거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고요. 오픈 AI는 이제 그러면 스페이스X랑 같이 하긴 좀 그러니까 뭐 9월이나 이때 하려고 할 거고 엔트로픽은 그 다음에 하든지 하겠죠. 얘들이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몇 조 달러 되는 거 아니에요? 세 군데가 다 하면은.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지금 2조 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그다음에 지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요 질문지에 있어서 찾아보니까 이번 3월 말에 아마존이랑 엔비디아랑 뭐 돈 넣었잖아요. 엔비디아 거기 오픈 AI에 그 밸류가 뭐 8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IPO 그보다 높게 해야 되겠잖아요. 그럼 그것도 1조 달러 넘어가고 엔트로픽도 그러면 야 쟤도 1조인데 나는 왜 안 돼? 뭐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럼 몇 조 달러가 될 텐데 여기서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장할 때 공모를 많이 해요. 한 20%씩, 20%씩 합니다. 스페이스X는 2조 달러로 상장하는데 공모 규모가 4%가 안 돼요. 2조 달러를 상장하지만 땡기는 돈은 750억, 80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돈 어디서 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상장만 하는 거죠. 신규 공모하는 규모가 얼마 안 돼요. 나머지는 상장하니까 돈이 안 들어가죠. 비상장주가 상장 주식으로 바뀌는 것뿐이니까. 시장에서 땡겨가는 돈은 공모되는 돈만 시장에서 가져가는 거죠.
신주 발행이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주 발행이. 네. 참고로 이번에 오픈 AI가 조달했다는 금액이 8,800억 달러 가치로 1,000억인가 1,200억 달러를 공모했 땡겼거든요. 한 12, 3% 되죠. 그럼 IPO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거만큼 땡긴다고 해도 공모 규모가 작아지는 겁니다. 공모 비율이. 미국이 약간 그런 면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 스페이스X 전에 최대 규모 IPO가 뭐였냐면은 아람코 IPO였는데 예. 아람코도 그 당시에 공모 규모가 3%인가 뭐 이랬었어요. 아하. 반면에 참 이게 동양인의 특징인지 모르겠으나 그 전에 최대 규모가 알리바바 IPO였거든요. 알리바바는 20% 이상 땡겼습니다. 공모로. 이게 더 부담인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자체가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아니고. 시총에서 얼마를 조달하느냐가 실제 이 증시에서 돈을 땡겨가는 규모.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해야지만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어요. 네. 아니 비상장이 상장으로 바뀌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모를 아예 안 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시장에서 돈을 하나도 안 땡기는 거죠. 상장만 해놓고 뭐 끝이니까. 그다음에 매매하는 건 이제 알아서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뭔가를 팔고 사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주식 공급이 늘어나는 거 외에는 돈을 직접 땡기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일단 그 대목에서는 그게 하네. 이런 어떤 대형, 초대형 테크 기업들의 IPO로 인해서 시장 내에 있던 유동성이 빨려 들어가서 다른 데가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거는 좀 과도한 걱정일 수가 있네. 충분히 좋은 회사니까 딴 걸 파고 살 수는 있지만 걱정하는 것처럼 야 시가총액이 몇십 조인데 그게 2조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 지금 유가가 종전 협상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얼마 전에 전쟁 전에 봤던 60불, 70불 갈 것 같아요, 이거. 일단 그 EIA가 공식적으로 이제 유가를 전망을 하고요. 오펙은 전망하지 않는데 EIA는 이제 올해 말까지 82달러, 이번 4월달에 전망한 거는 내년까지 70달러를 보더라고요. 내년 얼마? 70달러 정도를 예. 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EIA를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공짜 데이터 중에 이건 공짜예요. 그냥 홈페이지 가면 다 있습니다. 공짜 데이터 중에 가장 믿을 만한 데이터는 EIA라고 저는 믿거든요. IEA만 해도 데이터가 잘 안 나와요. 막 돈 내야 되는 것도 있고 막 이렇고 오펙은 그 정도로 자세하게 데이터가 사실 안 나오고 지네 거만 나오고 나머지 무슨 우드 맥킨지니 플라튼 이런 거는 1년에 막 몇 천만 원 몇 억씩 내야 돼요. 그러면 다 배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무료 데이터 기준에서 가장 데이터가 정확한 건 EIA인데 얘네들이 실제 공급을 과잉으로 측정하든 뭐든 상관없이 얘네가 보는 그림이 그렇다면 그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기름을 더 생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저는 그 유가가 아주 높게 유지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단기적으로야 뭐 알 수가 없는데 얘네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미국이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그걸 가지고 유가를 컨트롤한다라고 보는 게 저는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장에서 뭐 미국 대충 얘기됐고 우리 시장으로 왔을 때 그러면 이제 4월, 이제 5월, 6월 뭐 크게 이렇게 우려될 만한 점은 없는 건가 지금? 저는 유일하게 걱정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회담이 안 되면 그거는 한 번 더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사람들의 걱정을 만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그걸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돼야 되는 세레모니 같은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큰형 둘이 자 이제 그만 싸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고 하면 이 종전이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란을 부신다고 했다가 휴전을 하는 순간 사람들이 이제 이란하고 미국하고 얘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죠. 오로지 초점은 어떻게든지 이게 잘 해결이 돼서 요 회담에서 마무리를 짓는다는 쪽으로 계속 베팅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당연히 주식이 여기서 10% 조정이 아무 때나 나오는 거죠. 제가 저번에 그 소장님하고 할 때 그 제가 2차 오일 쇼크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예. 2차 오일 쇼크 때 두 번 한 번 중간에 물론 2차 오일 쇼크 기간 동안 주식이 35%는 오르긴 하지만 올랐었습니다. 근데 두 번 주식이 어떻게 빠지냐면 한 번은 10%가 빠지고요. 고점에서 미국이 그 다음에 15%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를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2차 오일 쇼크 때도 주가가 반토막 나는 시기에
대폭락은 없었다는 거는 우리가 항상 기억에 둬야 됩니다. 1차 오일 쇼크 때만 반토막이 납니다, 주식이. 지금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뚜렷한 그게 없죠? 매수 매도에 있어서 방향성도 안 보이고 일관성도 안 보이는데 아직도 얘들은 뭐 한국 물량 더 채우기도 버거운 상태고 뭐 이렇게 비중 조절 차원에서 팔 것도 대충 다 팔았다고 봐야 되나? 아니면 여전히 선물 옵션 동원해가지고 한국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고점 매수 저점 매도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우리 바보겠지? 근데 뒤로 우리 다 챙기고 있거든. 이러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외국인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보니까 지난 3개월 외국인 매도가 여기 네이버에 나오는 거는 53조 7천억으로 나오긴 하는데 되게 금액이 커 보이잖아요. 커 보이. 근데 우리 시총이 이제 5천조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중요하다. 오늘 외국인 매도가 지금 여기 잡히는 걸로는 지금 오늘 1조 9천억으로 잡히긴 하는데 옛날로 치면 정말 살벌한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시총이 커졌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삼성전자가 5만 원 할 때랑 22만 원 할 때 시총이 4배가 커졌으니까 옛날에 전자 1,000억 팔던 임팩트랑 4,000억 팔던 건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분모를 까먹어요. 항상 분모를 같이 생각해. 예를 들어 뭐 블랙락이 뭐 사모신용 관련 부실이 사모신용 대출이 100조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100조 와우 난리 났다. 블랙락 운용 자산이 14조 달러예요. 2경원쯤 됩니다. 거기에 100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항상 그 분모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지금도 우리 증권사들은 뭔가 이렇게 조금 이슈가 되거나 테마로서의 그게 보인다 싶으면은 바로 ETF 상품 만들어내는 것 같던데. 운용사가 만드는 운용사가 만들어. 그게 이제 왜냐하면 옛날 같이 공모펀드 예를 들어 2006년 7년에 뭐 미래에셋이 공모펀드 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역할을 ETF가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느끼는 프로덕을 만드는 건 그 사람들이 의무죠. 뭐 월급 받는데 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그 사람들 할 일 한다라고 봐요. 그거를 이제 알아서 잘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지. 물건을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한 거는 제대로 운용만 해준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ETF가 종목이 몇 개가 들어가면 그 종목의 움직임에 맞게 그 ETF가 움직이는 것만 이 사람들이 해주면 이 사람들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걸 사고 팔지는 이제 투자자들이 결정하는 거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시장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네. 향후 한 달 정도 이렇게 봤을 때 포인트는 네, 다음 주 워시청문회 그리고 4월 말에 빅테크 실적이랑 FOMC 그리고 14, 15일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의 회담까지가 순서가 되고 불 케이스는 회담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거고 베어 케이스는 회담이 깨지는 거고. 오케이.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도 또 주말에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